꽃가마가 제위댁 대문 앞에 멈춘 그날, 사람들은 신부 복례를 보고 모두 혀를 찼습니다. 버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에 내려선 신부, 손에는 까만 귀뚜라미 한 마리까지 쥐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대문 앞에는 호랑이 같던 한씨 마님이 매서운 눈빛으로 서 있었고, 그 곁에는 큰 며느리 연화댁과 둘째 며느리 정옥댁이 팔짱을 낀 채 복례의 첫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수군댔습니다. 모두가 저런 며느리는 이 집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한씨 마님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복례를 차갑게 몰아세웠던 그녀가 꽃가마 아래 떨어진 낡은 버선 한 짝을 집어들어 한참이나 바라본 것이지요. 버리면 그만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그것을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대체 그 버선이 무엇을 건드렸기에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린 걸까요? 그리고 귀뚜라미를 품고 온 이 맹랑한 신부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시어머니와 두 형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이제 그 꽃가마가 제위댁 대문 앞에 닿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어귀로 들어서던 가마꾼들은 먼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신부라면 친정 식구들과 떨어지는 서러움에 조용히 흐느끼거나 앞으로 닥칠 시집살이 걱정에 숨소리조차 죽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신부 18살 복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울음 대신 들려온 것은 귀뚜라미 소리였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처음에는 가마꾼들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울음은 꽃가마 안에서 또렷하게 새어나왔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둘 길가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민 사람도 있었고 나무 위에 올라가 꽃가마를 내려다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이 정말 신부가 맞느냐고요. 하필 그 꽃가마가 향하는 곳은 청주안씨 제위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풍이 엄하기로 소문난 집이었지요. 제위댁 안주인 덕순댁 한씨마님은 큰 며느리 연화댁이 첫날 아침 밥물을 조금 잘못 맞췄다는 이유로 사흘 동안 밥상 앞에서 눈물을 삼키게 한 분이었고, 둘째 며느리 정옥댁이 손님상 앞에서 예법을 어겼다 하여 친정 어머니까지 불러 사과를 받아낸 분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새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한씨마님이 쪽머리를 쇳덩이처럼 빳빳하게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회초리보다 매서웠고 입술은 한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큰 며느리 연화댁과 둘째 며느리 정옥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신부가 이 집 법도를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마침내 꽃가마가 제위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가마꾼 하나가 조심스레 외쳤습니다. 신부 나오십니다. 그러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오직 귀뚜루루 귀뚜루루 그 작은 소리만이 마당 한가운데를 이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씨마님의 미간이 서서히 좁아졌습니다. 연화댁과 정옥댁은 서로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복례의 얼굴은 연지 곤지를 찍어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례의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는 작고 까만 귀뚜라미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귀뚜라미를 꼭 쥔 채 버선도 신지 않은 하얀 발을 땅에 내디디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족두리는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지요.
복례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한번 꿈벅이더니 마당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편에 서 계신 이생원, 시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그 맑은 눈동자로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 귀뚜라미도 못 삽니까?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생원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훈장댁의 아들로 태어나 소가를 거쳐 생원이 되고 수십 년을 이 마을 양반으로 살아온 이생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말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복례의 그 한마디 앞에서 이생원은 참으려 했으나 참지 못하고 그만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생원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덕순댁 한씨 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연화댁과 정옥댁은 기가 막히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러나 복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서생 신랑 이달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뭘 그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저 좀 부축해 주셔야죠. 족두리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끊어질 것 같아요. 이 당돌한 한마디에 한씨 마님은 뒷목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철부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내 저걸 어찌 가르친단 말인가. 마님의 호통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복례는 오히려 성큼성큼 마님 앞으로 다가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제가 원래 배가 고프면 말이 앞서고 배가 불러야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법이거든요. 이제부터 이 집안의 기운은 제가 다 살려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복례는 절을 마치고 일어서며 마님의 거칠고 마디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우리 어머니 손이랑 똑같아요. 저 많이 예뻐해 주실 거죠. 그 맑고 해맑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니 그 호랑이 같은 한씨 마님도 차마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연화댁이 옆에서 어머님, 저런 애를 그냥 두실 겁니까? 하고 불을 지피려 했지만 마님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법도와 체면에 갇혀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던 이 집에 웬 미친 바람 같은 아이가 들어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마당 한편에서 아직도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먹이는 이생원의 뒷모습이 마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양반이, 내 평생 저 양반이 저렇게 웃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마님은 짐짓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복례의 손을 놓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통도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낯선 방에서 서생 신랑 이달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달은 여전히 쑥스러워 고개도 못 들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복례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이달의 코끝에 들이밀었습니다. 복근조 주머니였습니다. 서방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야 힘내서 공부도 하고 저랑 놀아주죠. 우리 어머니가 솥에다 직접 볶은 거라 진짜 고소해요. 이달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인은 겁도 없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밤에 이런 걸 먹다 들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까닥이며 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무섭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자주 웃어주면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서방님,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세요. 저는 생각보다 힘도 세고 똑똑하거든요. 이달은 복례가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어쩐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만 읽으며
어른들 눈치만 보던 이달에게 복내의 당당함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신비한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내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쌓인 책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책들도 다 서방님 거예요. 진짜 많다. 이달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오. 임자도 글을 좀 아시오. 복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글은 몰라요. 하지만 산에 가면 어떤 나물이 맛있는지, 어느 냇가에 물고기가 많은지는 귀신같이 알아요. 서방님은 글 공부하시고 먹을 거는 제가 책임질게요.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소리가 창호지 문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안채에서는 한심하님이 자리에 누웠으나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허허, 저런 맹랑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제위댁 가문에 풍파가 일겠구나. 마님의 혼잣말에는 걱정과 알 수 없는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건너방 형님들도 촛불을 끄지 못한 채 새로 들어온 막내 동서의 험담인지 칭찬인지 모를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작 주인공인 복내는 이달의 팔을 베고 세상 편하게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삐딱하게 놓인 족두리와 빈 조주머니, 그리고 낮에 잡아온 귀뚜라미가 들어있는 작은 나뭇잎 상자가 머리맡에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복내는 꿈속에서도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는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닭 울기 전까지 복내의 고른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씨 마님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마님은 막내 며느리의 방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마님은 빗자루를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례가 내리던 순간 가마 문 아래 떨어진 버선 한 짝이 마당 한편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그 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살펴보니 발 뒤꿈치 쪽이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버선을 품 안에 넣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불이 꺼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복례가 잠든 방 안에서는 이달이 잠결에 복례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습니다. 아직은 서툰 두 손이 겹쳐지며 낯선 인연이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례가 정말로 제위댁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일은 바로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 벌어졌습니다. 복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 배고파라. 어머님은 벌써 일어나셨을까? 복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복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이미 쪽머리를 빳빳하게 세운 한심하님이 빗자루를 든 채 서슬 퍼런 눈빛으로 복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나오느냐. 우리 제위댁 안주인들은 새벽 이슬을 밟으며 일어나는 법이거늘 첫날부터 가문의 기강을 흔들 작정이냐. 마님의 서슬 퍼런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채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연화댁과 정옥댁이 몰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것 보게, 어머니, 노여움이 보통이 아니네. 오늘 막내 동서 고생 꽤나 하겠어. 형님들의 수군거림이 복례의 귀에도 선명히 들려왔지요. 복례가 입을 열려던 찰나 뒤에서 어머니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생 신랑 이달이었습니다. 이달은 아직 잠이 덜 깨어 까치집이 된 머리를 하고서도 맨발로 쇳마루를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님 앞을 가로막아 서는 대신
이달은 잠시 주춤하더니 복내의 손에 무언가를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인절미 하나였습니다. 어젯밤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 분명했지요. 이달은 그것을 복내에게 쥐어주고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어머니, 부인은 어제 멀리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런 것이오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마님은 이달을 한번 훑어보고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신행길 고단함을 핑계로 넘어가 준다만 내일부터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너는 저녁 먹기 전까지 소학을 20장 베껴 오너라. 아내를 감싸는 것이 효도보다 먼저인 줄 알았느냐. 이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달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로 들어갔지만 들어가면서 복내에게 슬쩍 눈을 맞추며 괜찮겠느냐는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복내는 손에 쥔 인절미를 꼭 쥐었습니다. 낯선 시집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이었지요. 그날 저녁 한씨 마님은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엄중히 선포했습니다. 내일 새벽 닭 울기도 전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부엌으로 나와 아침 밥상을 차리거라. 만약 늦는다면 그땐 너희 내외를 가만두지 않겠다. 마님이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리자 마당에는 정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댁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복례를 빤히 내려다보았고 정옥댁은 부채질을 하며 은근슬쩍 복례의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막내 동서, 어머니 말씀 들었지. 우리 집안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매운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게야. 복례는 조신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복례는 오히려 활짝 웃으며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들, 이건 저희 어머니가 형님들 드리라고 챙겨주신 거예요. 아주 귀한 말린 오미자인데 이거 먹으면 얼굴이 꽃처럼 화사해진대요. 복례가 넉살 좋게 오미자를 하나씩 형님들 손에 쥐어주자 쌀쌀 맞던 정옥댁도 슬쩍 맛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화댁도 오미자를 주머니에 넣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서 서방님 또 소학 베끼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거라. 형님들이 안채로 들어가자 복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만 나뭇잎 상자 안에 귀뚜라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복례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건 어디서든 소리를 내는 법이야.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귀뚜라미에게 하는 말인지는 복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례의 장담과는 달리 그날 밤은 유독 짧기만 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제윗댁의 처마 밑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8살 복례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는 살얼음이 낀 듯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엌 안은 한씨 마님이 미리 지펴놓은 아궁이의 온기로 미지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이미 정갈하게 쪽머리를 빗어넘기고 복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 첫날부터 늦잠을 자서야 되겠느냐.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는 새벽 공기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이다.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지켜보겠다. 쌀 한 알이라도 허투루 다루면 가문의 복이 달아나는 법이니 명심해야 한다. 복례는 커다란 쌀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끝이 시려웠지만 복례는 정성껏 쌀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이 뽀얗게 변할 때까지 몇 번이고 씻어낸 뒤 복례는 쌀을 들고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례의 키가 가마솥 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까치발을 아무리 높이 들어도 솥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밥물을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이내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큼지막한 디딤돌을 낑낑거리며 끌고 왔습니다. 그 돌 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가마솥안이 환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손등으로 높이를 댔습니다. 요만큼이면 되겠지. 복내는 혼잣말을 하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지요.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꽃이 복내의 앳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댁이었습니다. 연화댁은 아무 말 없이 부엌 안으로 들어와 소답 구석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눈빛은 복내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고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지켜볼 것인가. 복내는 더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잠을 설친 데다 아궁이 앞이 포근해지니 복내의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쫓으려 했지만 며칠간 긴장했던 탓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국 복내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연화댁은 복내가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 마님에게 달려가 고하면 됩니다. 연화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연화댁은 자신이 처음 시집오던 16살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아궁이 앞에서 고개를 받고 잠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흔들어 깨운 것은 마님의 호통이었지요. 연화댁은 다시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수한 밤 냄새가, 진동해야 할 부엌의 묘하고 매캐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치익치익 소리와 함께 가마솥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아닌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복내야. 연화댁의 목소리에 복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연화댁이 솥뚜껑을 열고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니 밥알들이 위아래로 섞여 있었지만 바닥은 이미 시커멓게 타서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어머니 알면 난리 나는데. 연화댁의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마님에게 달려가야 할 텐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얼른 주걱을 들어 탄 냄새가 배지 않은 윗부분의 밥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에 걷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눌어붙은 까만 누룽지를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복내는 부엌 한편에서 부싯돌 제 사이에 남아있던 굵은 소금, 오래 구워져 색이 검게 변한 검은 소금을 손에 집었습니다. 형님, 이거 뿌리면 돼요. 제가 할게요. 복내는 바삭하게 긁어낸 누룽지 위에 검은 소금을 솔솔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한 입 크기로 보기 좋게 뭉쳐 연화댁의 입가에 쑥 내밀었습니다. 형님, 먼저 드셔보세요. 연화댁은 얼떨결에 한 입 받아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씹을수록 끝에서 묘한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연화댁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바삭, 바삭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려 퍼졌지요. 복내는 연화댁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형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연화댁은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댁은 마님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 선반에서 그릇을 내려 복내 옆에서 상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 문틈으로는 밥그릇 긁는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고소하고 짭짤한 누룽지가 올랐습니다. 이생원이 누룽지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허, 참으로 고소하구나. 이 누룽지 맛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게 뭘 뿌린 것이냐. 복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검은 소금을 조금 뿌렸습니다. 처음엔 짜지만 씹을수록 달아지거든요. 한심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꾸중도 없었지요. 하지만 마님의 젓가락이 누룽지 쪽으로 한번 향했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룽지 한 조각이 훗날 연화댁의 마음까지 바꾸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햇살이 앞마당의 장독대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졸음이 몰려오는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한심하님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복례가 한 땀 한 땀 기워놓은 버선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지요. 복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님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제 손가락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님은 버선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방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막내야, 이 바느질 꼴을 좀 보거라. 땀 간격은 제멋대로에다 실은 엉겨붙어 있으니 이걸 어디 남부끄러워 사람 발에 신기겠느냐. 양반과 며느리의 손끝은 곧 그 집안의 얼굴이라 하였다. 오늘 안에 그 버선 한 짝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저녁상은 꿈도 꾸지 마라. 마님은 방을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님도 어린 시절 처음 시집와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밤을 새우던 기억이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그 기억을 표정에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서생 신랑 이달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부인, 또 어머니께 혼난 것이요. 바느질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달은 복례가 들고 있는 버선을 빼서 들더니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내 눈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기만 하오. 이 정도면 백리 길을 걸어도 끄떡없겠소. 복례는 참았던 웃음이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 이건 튼튼한 게 아니라 실이 엉망으로 뭉친 거예요. 복례는 한숨을 내쉬며 이달의 옷소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글만 읽던 이달의 옷소매는 어느덧 해져서 실밥이 너덜너덜하게 풀려 있었지요. 복례는 문득 결심한 듯 이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서방님, 이 옷 좀 벗어보세요. 제가 공부하시는 동안 예쁘게 기워드릴게요. 이달은 도포를 벗어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복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한참 집중하던 복례가 갑자기 아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바늘 끝이 복례의 손가락 끝을 깊게 찔러버린 것이지요. 복례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핏방울이 몽글몽글 맺혔습니다. 이를 본 이달은 혼비백산하여 복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 피가 나지 않소. 이를 어쩌나. 이달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입으로 복례의 손가락을 가져가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도포 자락을 쭉 찢어 복례의 손가락에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지요. 서방님, 아까운 도포를 왜 찢으세요? 이달은 짐짓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포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부인의 손가락은 하나뿐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바느질해주는 사람을 100명쯤 사줄 테니 말이요. 복례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동안 문밖 마당에서는 한심하님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복례가 걱정되어 다시 가르쳐주러 오던 길이었지요.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마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 구석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생원이었습니다. 이생원은 돌아서며
마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소.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는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혀 있었지요.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의 방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새 바늘과 색깔이 고른 실꾸러미, 그리고 작은 약탕기 하나였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쪽지 한 장 없었습니다. 복례는 그 꾸러미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마님은 그날 밤 안방에서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것은 그 낡은 버선이었습니다. 실밥이 터진 뒤꿈치를 정성껏 꿰매며 마님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손재주는 없어도 사람 마음 꿰매는 솜씨는 일품이로구나. 마님은 버선을 다 꿰매고 나서 그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의 불은 유난히 늦게 꺼졌습니다. 제윗댁 뒷마당에 심어놓은 앵두가 붉게 익어가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밝아지자 안채 구석에서는 소리 없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지요. 바로 복례 위로 시집온 두 형님의 마음속에 핀 시샘의 꽃이었습니다. 연화댁과 정옥댁은 그동안 엄격한 마님 밑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못 내고 살아왔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 같은 18살 막내가 이생원의 칭찬을 가로채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정옥댁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은근슬쩍 복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댁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옥댁이 부채질해도 연화댁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누룽지 아침 그날 연화댁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손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옥댁은 마님의 명을 받아 귀한 손님 상에 올릴 특별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급한 나머지 기름 조절을 잘못하여 전의 가장자리가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옥댁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부엌으로 들어온 복례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옥댁은 복례가 마님에게 달려가 일러 바칠까봐 잔뜩 날을 세우며 쏘아붙였습니다. 뭘 봐.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냉큼 나가. 하지만 복례는 화를 내는 대신 정옥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전을 감쪽같이 고쳐놓을게요. 복례는 탄 부분을 조심스럽게 오려내고 그 자리에 분홍빛 꽃잎을 정성스럽게 올린 뒤 얇게 반죽을 입혀 다시 살짝 구워냈습니다. 그러자 타버렸던 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운 꽃전으로 변신했지요. 잠시 후 한씨 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상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 전은 누가 이리 곱게 부쳤느냐? 내 생전 이렇게 예쁜 전은 처음 보는구나. 정옥댁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복례가 먼저 나서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형님께서 손님 대접한다고 밤새 연구하신 비법이랍니다. 제가 옆에서 꽃잎만 몇 장 올려 거들었을 뿐이에요. 마님이 나가고 나자 부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댁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복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미안하구나. 너를 시샘해서 나쁜 말만 골라 했는데 너는 내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니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그 뒤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옥댁은 복례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피했습니다. 미안함이 아직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정옥댁은 다른 곳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저 내일 뒷산에 나물 캐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좋은 자리 알고 있거든요. 정옥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화댁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마늘을 까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댁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비단 조각을 꺼내 복내의 복주머니를 만들어 주었고, 정옥댁은 복내가 좋아하는 떡을 몰래 챙겨 주었지요.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기만 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자 마을 어귀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제 윗댁의 너른 마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대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복내가 내다보니 중치막을 입은 낯선 사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채주였습니다. 복내가 낯선다. 채주였습니다. 사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흘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이때 곳간에 자물쇠를 채우고 관가에 고하겠소. 가뭄에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양반댁 며느리가 산에 올라가 약재를 캤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소이다. 가문의 채통이 남아나겠소. 이생화는 사랑채에서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씨 마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젖었습니다. 연화댁과 정옥댁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빈 곳간에 자물쇠까지 채이면 식구들이 굶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복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만 나뭇잎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 상자 안도 말라버린 것이었지요. 복내는 찬물을 한 방울 상자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귀뚜루루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생 신랑 이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저랑 같이 뒷산에 가요. 아무리 가물어도 산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법이에요. 팔 수 있는 약재들을 모아오면 빚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달은 복내를 만류했습니다. 부인, 이 땡볕에 산을 가다니요. 길이 험하고 날이 뜨거워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오. 하지만 복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글 공부도 배가 불러야 하는 법입니다. 곳간에 자물쇠가 채이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결국 이달은 복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해진 망태기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코끝을 찔렀지요. 이달은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쏟아냈지만 복례는 다람쥐처럼 요리조리 바위 사이를 누비며 앞장섰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해가 비치지 않는 깊은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자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바위 틈의 축축한 이끼를 살피더니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이건 산삼보다 귀한 도라지예요. 이 가뭄에도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니 약방에서 후한 값을 쳐줄 거예요. 복례의 손은 어느새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복례는 도라지뿐만 아니라 톰뿌리, 약재로 쓸 수 있는 마른 열매들을 능숙하게 찾아내어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한시마님과 두 형님은 아이들이 사라진 줄 알고 마당까지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복례는 망태기를 마당 한복판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산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한심아님은 복내에 흙 묻은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례는 이달에게 망태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것들을 들고 장터 약재상에 가세요. 제가 이름이랑 값을 종이에 그려드릴게요. 이달은 복례가 그려준 그림 쪽지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약재상 주인은 이달이 서생인 것을 보고 값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도령, 이거 볼 것도 없이 내가 후하게 쳐서 이 값을 주지. 이달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약재상 뒤편 낮은 담장 너머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도라지 뿌리 하나 꺼내서 보여주세요. 이달이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장터 골목 낮은 담장 틈 사이로 복례의 눈만 빼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속삭임이 담 너머에서 조용히 흘러나왔고 이달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읊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른 상인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이 도라지 어디서 캔 것이오? 양반댁 며느리가 산을 헤집고 다녔다고? 이런 약재를 여자가 캔 것이라면 어떻게 믿겠소?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문의 채통이 장터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달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야 하나. 아내를 지키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렵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복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달은 뭔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던 복례의 뒷모습, 흙투성이가 된 손, 빚쟁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이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달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글은 몰라도 사람 살리는 법은 저보다 100배는 더 압니다. 이 도라지는 제 아내가 이 가뭄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접 캔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려거든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의 솜씨를 믿습니다.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도라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디를 하나하나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이상 막구먼 이 가뭄에 이런 걸 찾아낸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후한 값을 내겠소.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처음 트집을 잡던 상인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담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은 알았습니다. 복례가 웃고 있다는 것을. 이달은 장터를 나서자마자 담 쪽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떻게 저기 있는 것이오? 기와장 틈에서 복례의 눈이 반달처럼 웃었습니다. 서방님 혼자 보내면 당할 것 같아서요. 이달은 그만 소리내어 웃어버렸습니다. 복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채주를 찾아갔습니다. 쌀을 사기 전에, 고기를 사기 전에 빚을 갚았습니다. 채주는 놀란 눈을 하고 영수증을 내주었지요. 복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제윗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례가 영수증을 이생원의 서한 위에 올려두었을 때 이생원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생원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시 마님은 이생원의 눈가를 보았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못 본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장 한 그릇을 꺼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밥그릇 긁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부엌 문틈으로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복례가 산에서 가져온 것은 약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위댁을 무너뜨리려던 빈 문서의 실마리도 함께 가져온 셈이었지요. 이달은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더욱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붓끝을 가다듬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늘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제윗댁의 이변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새벽달을 보며 일어나던 한씨마님이 자리를 보전하고 누우신 것이지요. 그동안 흉년의 고개를 넘으랴, 체주를 막으랴, 며느리들 가르치랴,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했던 탓에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숯불을 피워놓은 듯 붉게 달아올랐고 거친 숨소리는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호랑이 같던 안주인이 쓰러지자 제윗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댁과 정옥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훔쳤고 이생원은 약방의원을 부르느라 바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다녀가며 남긴 말은 기력이 다하여 마음의 병이 깊어졌으니 오직 정성으로 간호하는 수밖에 없다는 막막한 처방뿐이었습니다. 이때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막내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울고 있는 형님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지금 우리가 울고 있으면 어머님 병환만 더 깊어져요.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킬 테니 형님들은 집안 살림을 평소처럼 챙겨주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일어나셨을 때 마음이 놓이시지요. 복례는 그 길로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열로 인해 훅 끼치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복례는 우선 찬물을 떠와 무명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뜨거운 이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복례는 마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복례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낫게 해드릴게요. 복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이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달은 복례가 시키는 대로 약탕기를 얹고 숯불을 피워 약을 다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긴 밤을 마님의 곁에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님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에 손짓을 하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정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례는 당황하지 않고 마님의 몸을 닦아주고 굳은 다리와 팔을 정성껏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마님이 갑자기 심한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드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복례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복례는 이달에게 따뜻한 물을 더 끓여오라 시킨 뒤 마님의 차가워진 발을 제 가슴팍에 넣고 온기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체온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지요. 복례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마님의 꽁꽁 얼어붙은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약탕기가 끓는 소리만이 보글보글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창밖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뚜르르, 귀뚜르르.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달은 약을 다 다려 들여오며 마님의 발을 품고 꾸벅꾸벅 조는 복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달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부인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요. 이달은 복례의 어깨에 제 겉옷을 덮어주며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마님이 고비를 넘기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적처럼
마님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수건을 갈아들였습니다. 마님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잠든 막내 며느리 복례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복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이리도 지극정성이었을까. 마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례는 마님의 손길에 잠결에도 배시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밝게 비출 때쯤 마님은 기운을 차려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이생원과 두 형님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연화댁은 탕약을 들고 왔고 정옥댁은 부드러운 미음을 쏘아왔지요. 하지만 마님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복례였습니다. 막내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마님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 마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열이 다 내렸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마님은 복례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내가 살았구나. 고맙다, 막내야. 참으로 고맙다. 이 말 한마디에 지난밤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달은 이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생원은 허허 웃으시며 우리 집안에 여장부가 들어왔어 라며 복례의 공을 치하하셨습니다. 병환을 앓고 난 뒤에 한심마님은 겉으로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아직도 밥물 한 치가 어긋나면 지적했고 버선 한 땀이 비뚤어지면 고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지요. 복례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복례는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심마님은 아무도 모르게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버선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윗댁에 예고도 없이 커다란 호통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여동생이자 이 문중에서 입 바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산댁 고모님이 가마를 타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례는 고모님이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고모님은 성장을 갖춰 입었지만 치맛자락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바느질로 2번 이상 손본 흔적이 보였지요. 안채 윗자리에 앉았을 때도 고모님의 손이 찻잔을 들기 전에 잠깐 떨렸습니다. 연화댁이 남편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고모님의 눈이 순간 바닥으로 향했지요. 복례는 고모님이 단순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쫓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님의 첫마디는 가혹했습니다. 오라버니, 내 오늘 못 볼 꼴을 들었어. 지난번 가뭄에 우리 친정집이 장터를 누비며 돈을 모았다면서요. 내 죽은 아버님께서 저 세상에서 통곡하시겠소. 더구나 며느리가 산을 헤집고 다니며 약재를 캤다고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제 윗댁 채통이 뭐가 되겠소. 가문의 채통을 깎아 먹으며 번 그 재산 차라리 내 남편의 사업 미천으로 내놓으시오.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시오.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지요. 평소 깐깐하던 한심마님도 고모님의 기세 앞에서는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한수만 연화댁과 정옥댁 역시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턱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복례가 재빨리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림 쪽지를 접어 이달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걸 연화댁 형님께 전하세요. 그리고 형님 발을 살짝 밟아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세요. 이달은 영문도 모른 채 아내의 명을 받들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달이 연화댁 옆을 지나며 쪽지를 슬쩍 밀어넣고는 발을 꾹 밟자 연화댁이 아다!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쪽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상과 텅 빈 지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화댁은 순간 복례의 의중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고모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입을 뗐습니다. 고모님, 저희 집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사실 어머님께서도 고모님께 이 집안의 알짜배기 제사 전답을 떼어드릴까 고민하시던 참이었습니다. 다만 그 땅은 우리 문중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비용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 땅을 가져가시면 앞으로 1년에 12번 있는 문중 제사와 손님 접대를 고모님 댁에서 오롯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야 짐을 덜어줬지만 고모님 댁에서 그 큰 제사를 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차마 말씀을 못 드렸사옵니다. 재산만 쏙 챙기려던 고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야 사람을 사서 지내면 되지 않느냐. 연화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중 어른들 앞에서 고모님 이름으로 제사 주관 문서를 써 올리겠습니다. 이달, 지금 당장 붓을 가져오너라. 이달이 실제로 서안 쪽으로 발을 떼자 고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야말로 고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지요. 고모님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복내가 쟁반에 정갈하게 우려낸 찻잔을 들고 안방으로 슥 들어갔습니다. 고모님, 역시 우리 연화댁 형님이 고모님을 제일 생각하신다니까요. 설마 이 많은 제사를 다 지내시려고요. 대단하십니다. 복례가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치자 고모님은 아니, 그게 내 어찌 감히 문중 제사를 가로채겠느냐 하며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재산 이야기는 쏙 들어간 채 다과만 잔뜩 먹고는 내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다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가마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돌아가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례는 지금 막 나간 고모님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찻잔을 들던 떨리는 손, 남편 사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닥을 향했던 눈, 치맛자락에 감춰진 기움 자국.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주머니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모님, 잠깐만요. 복례는 가마 쪽으로 달려가 가마꾼에게 멈추어 달라 했습니다. 고모님이 가마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례는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고모님, 이건 드리고 싶어서요. 산에서 캔 인삼 몇 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힘드실 때 다려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고모님은 그 주머니를 바라보다가 복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가마가 멀어졌습니다. 한심하님은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위댁 대문 앞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가 놓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고운 비단 한 필과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글씨는 고모님의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이기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제위댁을 바꾼 것은 큰 재산도 높은 벼슬도 아니었다고요. 가마 안에서 울던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와
버선도 제대로 신지 못한 한 신부의 웃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제위댁 담장에 능소화가 10번을 피고 지는 동안 집안의 기운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열해 전 귀뚜라미를 손에 쥐고 가마에서 내리던 18살 복내는 어느덧 28살의 단아한 여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집안의 가장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혼인 10년 만에 복내가 드디어 첫 아이를 해산하게 된 것이지요. 제위댁 안채는 이른 새벽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실문 밖에는 연화댁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인들을 단속했고, 정옥댁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복내의 고통 섞인 신음이 들릴 때마다 사랑채에서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이던 이달은 문지방이 닳도록 안채 쪽을 바라보았지요. 응애, 정오를 알리는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질 때쯤 드디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사흘 뒤 복내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한시 마님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마님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복내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낡은 버선이었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뒤꿈치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실밥이 터진 곳을 정성껏 기운 흔적이었지요. 실 색깔이 원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복내는 문득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처음 가마에서 내리던 날, 맨발로 땅을 디디던 그날 밤, 마님이 이것을 집어들었던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꿰매서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복내의 눈이 느리게 올라가 마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였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 흘렀습니다. 밥을 태웠을 때도, 바느질에 손을 찔렸을 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버선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마님은 복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막내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 집안의 무게가 예전과는 다를 게야. 큰애는 가문의 법도를 지키고 둘째는 가문의 살림을 챙기듯이 너는 이 아이를 따뜻하게 키워 우리 집안의 미래를 지켜라. 이 낡은 버선이 내 발을 감싸 주었듯 이제 네가 이 아이의 든든한 버선이 되어 주어야 한다. 복내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고인 눈으로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복내잖아요. 몸조리 얼른 마치고 일어나서 우리 형님들 도와 또 집안 휘젓고 다닐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녀석도 저 닮아서 아주 맹랑하게 키울 거예요. 복내의 넉살에 마님은 그제야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댁은 방 밖에서 미음 그릇을 든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옥댁은 국자를 들고 부엌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생원은 사랑채에서 그 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달은 아무도 모르게 마당 한편에 서서 복내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아직도 복내의 손가락에 감았던 도포 차락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이달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복내는 낡은 버선을 아이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뚜루르, 귀뚜루르. 창밖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열해 전 가마 안에서 울던 그 소리와 꼭 같은 소리였습니다. 복내는 잠결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오래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제윗댁을 바꾼 것은
누룽지도 꽃전도 약초도 아니었다고요. 가마 안에서 울던 귀뚜라미 한 마리와 처음부터 버선도 없이 맨발로 이 집 마당에 발을 디딘 한 신부의 웃음. 그리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말없이 버선을 집어든 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웃음 한 번 없던 집안에 10해에 걸쳐 봄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18살 막내 신부로 들어와 10년 만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복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